화려한 샹들리에가 연회장의 거대한 돔 천장에서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을 반사하며 눈부신 빛의 폭포를 쏟아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의 상쾌한 향과 값비싼 향수, 그리고 수백 송이의 백합이 어우러진 감미로운 향기가 떠다녔다.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이 모인 이곳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부와 권력의 네트워크가 은밀하게 교차하고 확장되는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 현장이었다. 넥서스코어의 총재 강지훈은 이 모든 소음과 화려함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극도로 고요하고 차가웠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는 주변의 아첨과 미소 속에서도 조금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강지훈에게 이런 자리는 감정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분석하며 자신의 제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장소일 뿐이었다. 그는 방금 전에도 유력 정치인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다음 분기 신사업에 대한 암묵적인 지원을 약속받았고 경쟁사 회장에게는 의미심장한 미소 하나로 거대한 인수합병의 가능성을 흘렸다. 그의 주변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모든 것이 그의 주위를 맴돌았지만 정작 그의 중심에는 아무것도 닿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다가왔고 그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욕망과 계산이 번뜩였다. 강지훈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가면처럼 완벽한 미소를 유지한 채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단어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에게 감정은 불필요한 사치이자 약점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시끄러운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일순간 그의 귀에서 멀어졌다. 그의 시선이 연회장 한쪽 구석, 화려한 하객들의 무리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한 젊은 여인이 아이 둘과 함께 앉아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의 심장을 먹게 한 것은 바로 그 아이들이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조용히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주변의 화려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의 머리에 작은 들꽃을 꽂아주려 애썼고 여자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광경. 그러나 강지훈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모든 법칙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이들의 얼굴, 특히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짝 찡그리는 미간과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는 그가 매일 아침 면도를 하며 거울 속에서 보는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강지훈은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자신도 모르게 강하게 쥐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고성능 서버가 동시에 다운된 것처럼 모든 사고가 정지했다. 그는 수많은 인수합병과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도 단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던 냉철함과 통제력을 순식간에 상실했다. 그의 눈은 오직 두 아이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시간과 공간이 왜곡되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채 오직 세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기억의 저편,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상자 속에는 그가 성공을 위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묻어버렸던 유일한 사랑의 기억이 잠들어 있었다. 윤수희, 대학 시절 그의 삭막했던 삶에 유일한 빛이 되어주었던 여자. 그녀의 맑은 웃음과 따뜻한 눈빛,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그에게 평범한 행복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한마디 말도 흔적도 없이 그의 삶에서 사라져 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었지만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배신감과 상실감에 몸부림치던 그는 결국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자신의 삶에서 삭제해버렸다. 그리고 오직 성공과 권력만을 향해 달려왔다. 그런데 오늘 수년이 흐른 지금 그가 모든 것을 잊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이들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과연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잔인한 장난일까? 아이들의 어머니는 누구일까? 설마 그녀일까?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은 격한 감정의 파도를 애써 억누르며 강지훈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수행하던 김동진 비서가 대기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강지훈의 미묘한 표정 변화만으로도 그의 의중을 파악하는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유능한 인재였다. 강지훈의 눈빛이 스치는 것만으로도 그는 즉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의문이 가득했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총재의 명령을 기다렸다. 김 비서. 강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낮고 안정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턱짓으로 아이들이 있는 테이블을 가리켰다. 저기 저 아이들, 그리고 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여자, 눈에 띄지 않게 지금 당장 알아봐.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이것은 내 개인적인 명령이다. 회사의 어떤 기록에도 남겨서는 안 돼. 보안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도록. 김동진 비서는 총재가 가리키는 곳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리고 쌍둥이 아이들을 본 순간 그의 눈에도 순간적인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은 누가 보아도 총재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그는 수년간 강지훈을 보좌하며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상사가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총재의 인생을 뒤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알겠습니다, 총재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 비서는 짧게 대답하고는 소리 없이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특수요원처럼 민첩하고 은밀했다. 이제 강지훈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천천히 샴페인 잔을 입으로 가져갔지만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운 질문들로 가득 찼다. 저 아이들은 정말 내 아이들일까? 그렇다면 수인은 왜 나를 떠났을까? 왜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아이들을 혼자 키워온 것일까? 그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아이들은 작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노란색 크레용으로 햇님을 그렸고 남자아이는 파란색 크레용으로 자동차를 그렸다. 평화롭고 순수한 모습. 저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이라면 자신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인가.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처음으로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권력과 부의 정점에서 느끼는 공허함과는 다른 근원적인 상실감이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신랑은 넥서스코어의 중요한 협력사 대표의 아들이었다. 강지훈은 언제나처럼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표정은 온화했다.
아무도 그의 내면에서 어떤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완벽하게 자신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연회장을 떠나 저 멀리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두 아이에게로 달려가고 있었다. 연회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하지만 강지훈에게 그 모든 것은 의미 없는 배경 소음일 뿐이었다. 그는 억지로 몇몇 사람들과 대화를 더 나누고 몇 잔의 술을 더 마셨다. 모든 행동은 기계적이었고 그의 의식은 오직 김 비서의 연락을 기다리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시간은 유독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패를 눈앞에 두고도 그 패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초조하게 기다려야 하는 도박사가 된 기분이었다. 마침내 그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김 비서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다. 메시지는 간결했다. 1차 정보 확보. 여성의 이름 윤수희. 아이들의 이름 강서준, 강서연. 잠시 후 지하 주차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준, 강서연. 아이들의 성이 강씨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강지우는 숨을 잠시 멈췄다. 온몸에 혈액이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의 아이들이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며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걸음은 빠르고 단호했지만 다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짧은 시간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분노, 슬픔, 그리움,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이름 모를 뜨거운 감정까지. 그는 자신의 차가 주차된 구역으로 향했다. 검은색 세단 옆에는 이미 김 비서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강지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진실의 문이 이제 막 열리려고 하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는 희미한 기름 냄새와 먼지가 떠다녔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세단들이 침묵 속에 도열해 있는 공간은 마치 현대 문명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강지우는 자신의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는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댄 채 눈을 감았고 그의 옆 조수석에 앉은 김동진 비서는 손에 든 태블릿 PC의 화면을 켠 채 조용히 총재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야의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보고해. 마침내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었지만 끝이 미세하게 갈라져 나왔다. 김 비서는 망설임 없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보고를 시작했다. 여성의 이름은 윤수희, 만 33. 현재 K시에서 수희의 작은 정원이라는 이름의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두 아이 강서준 군과 강서연 양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올해 6살로 출생신고서에 부친의 이름은 총재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인지 청구와 같은 법적 절차는 진행된 바 없습니다. 보고는 담담하게 이어졌다. 윤수희는 지난 7년간 K씨를 떠난 적이 거의 없으며 주변인들의 평판에 따르면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특별한 채무 관계나 원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의 생활은 지극히 평범하고 단조로웠다. 오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된 것은 신부 측의 먼 친척이었기 때문이었다. 김 비서는 그녀가 아이들을 낳고 홀로 키워온 지난 세월의 기록들을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들로 나열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강지훈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그녀가
왜 떠났는지에 대한 단서는 강지훈이 힘겹게 물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7년 전 그녀는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당시 함께 살던 원룸의 보증금도 포기한 채 야반도주에 가까운 형태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 역시 행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는 거기까지였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상관의 얼굴을 살폈다. 강지훈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와 깊은 슬픔이 뒤엉켜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7년 동안 그녀가 자신을 기만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아이들의 존재는 모든 것을 뒤엎었다. 강지훈은 김 비서에게 나가보라는 손짓을 했다. 김 비서는 조용히 차에서 내려 멀리 떨어진 기둥 뒤로 사라졌다. 다시 혼자가 된 강지훈은 핸들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수희, 그리고 강서준, 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의 아이들을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그 힘든 세월을 혼자 버텨낼 수 있었을까? 그를 믿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일까? 그러나 분노의 불길 너머로 잿더미 속에 묻혀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차갑게 식어버린 줄 알았던 심장 한구석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눈을 감았고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 대신 7년 전 과거의 어느 날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던 대학 캠퍼스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당시 그는 넥서스 코어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숨막히는 경영 수업과 압박감에 짓눌려 있었다. 웃음을 잃고 감정을 지우는 법부터 배우던 그에게 윤수인은 우연처럼 다가왔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다가 우연히 손이 스쳤던 첫 만남. 그녀는 놀라 책을 떨어뜨렸고 함께 책을 주우며 마주친 그녀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경직된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고 그저 책을 좋아하는 복학생 오빠로만 대했다. 그녀 앞에서 그는 넥서스 코어의 황태자가 아닌 그저 강지훈일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딱딱한 말투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보았고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감춰진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함께 낡은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렸던 기억, 허름한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웃음을 터뜨렸던 기억, 그녀가 운영하던 작은 화분 가게에서 흙냄새를 맡으며 미래를 꿈꾸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수희의 작은 정원이라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꿈을 이루었지만 그 꿈 속에 그의 자리는 없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현실의 벽은 더욱 명확해졌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연애를 탐탁지 않아 했고 집안에서는 정략 결혼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오갔다. 그는 그녀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약속은 너무나 무력했다. 어느 날 그는 그녀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자신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당하게 그녀의 손을 잡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가 살던 원룸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휴대폰은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난 강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주차장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이제 분노와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이성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윤수인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다. 분명 무언가 거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아이들의 성을 강 씨로 등록한 것은
언젠가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녀가 보내는 절박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넥서스 코어의 총재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강지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의 외모에서는 조금의 피곤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어젯밤 김 비서에게 내렸던 추가 지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윤수희의 주변을 24시간 감시하되 절대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할 것. 그리고 그녀가 K시로 이주하기 직전의 행적, 특히 그녀의 계좌 거래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 모든 것을 샅샅이 추적할 것을 명령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최민혁 부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강지훈보다 10살가량 많았고 선대 회장 때부터 넥서스코어에 몸담아온 인물이었다. 언제나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야심과 질투가 번뜩이고 있음을 강지훈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최민혁은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언젠가는 제거해야 할 내부의 적이었다. 총재님, 어제 결혼식에서는 일찍 자리를 뜨셨더군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최민혁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는 강지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두통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나저나 부회장께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것 같더군요. 신부 측과도 인연이 깊어 보이시던데. 강지훈은 무심한 척말을 던졌지만 그의 눈은 최민혁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윤수인은 신부 측의 친척이었다. 어쩌면 최민혁은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최민혁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로 받아 넘겼다. 아, 그저 사업상 안면이 있는 정도입니다. 총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런 경조사는 인맥을 관리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는 화제를 돌려 최근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칼날 같은 대화가 오갔다. 최민혁이 나가고 난 후 강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최민혁의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그의 직감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윤수희의 실종과 최민혁. 아직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그는 즉시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한 가지 더 조사해. 7년 전 윤수희 씨가 사라지기 직전 몇 주 동안 최민혁 부회장의 모든 동선과 통화 기록, 그리고 개인 계좌의 자금 흐름을 알아봐. 공식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흔적까지 전부,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내. 김 비서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부회장을 뒷조사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명령을 받아들였다. 알겠습니다, 총재님. 강지우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도시의 빌딩 숲이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보였다. 그는 이제 그 미로의 입구에 서 있었다. 윤수희와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7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그 미로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거대한 비밀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며칠 동안 이어진 비밀 조사는 강지훈에게 더 많은 사실들을 가져다 주었지만 정작 그가 가장 원하는 답은 제공해 주지 못했다. 윤수희의 과거 7년은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였다. 그녀는 마치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려는 듯
최소한의 관계만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최민혁 부회장에 대한 뒷조사 역시 아직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의 사생활과 자금 흐름은 너무나 깨끗해서 마치 의도적으로 관리된 것처럼 보였다. 강지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화면 속의 데이터와 보고서만으로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김비서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차를 몰아 K시로 향했다. 서울의 빽빽한 빌딩 숲과 숨막히는 교통체증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차창 밖의 풍경은 서서히 변해갔다. 회색빛 도시가 물러나고 푸른 산과 넓은 들이 나타났다. 그 풍경은 낯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마음을 조금은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는 지금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잊어버렸다고 믿었던 자신의 과거를 향해,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자신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K씨는 그가 상상했던 그대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작고 아늑한 도시였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주소를 따라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오래된 상점들과 나지막한 주택들이 정겹게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골목의 끝에서 그는 파스텔 톤의 작은 간판을 발견했다. 수희의 작은 정원. 간판의 글씨체는 7년 전 그녀가 즐겨 쓰던 손글씨와 똑같았다. 강지우는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채 한동안 가게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가게는 작았지만 따뜻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가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햇살을 받으며 싱그럽게 피어 있었고, 가게 안에서는 한 여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윤수이였다. 세월은 그녀에게서 20대의 풋풋함을 앗아간 대신 차분하고 단단한 아름다움을 남겨놓았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흙이 조금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의 주문에 맞춰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능숙했다. 강지우는 숨을 죽인 채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눈에 담았다. 바로 그때 가게 안쪽에서 아이 둘이 뛰어나왔다. 서준이와 서연이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다리에 매달리며 무언가 제잘거렸고, 수희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강지훈이 기억하는 세상을 환하게 만들던 바로 그 미소였다.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너무나 완벽한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하지만 그 그림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베었다. 그는 수년간 놓쳐버린 시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깊은 상실감에 휩싸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마침내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넜다.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맑은 소리를 냈다.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 윤수희는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가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공기 중에는 달콤한 꽃향기 대신 숨막히는 긴장감이 가득 찼다. 아이들은 낯선 남자의 등장에 경계심을 품고 엄마의 등 뒤로 숨었다. 오랜만이네. 윤수희 씨,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7년의 세월이 담긴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윤수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그녀의 첫 반응은 반가움이나 원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극심한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아이들을 가게 안쪽 방으로 들여보내고는 마치 무언가로부터 그들을 지키려는 듯 문 앞을 막아섰다.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발 그냥 돌아가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반응에 가슴이 아팠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야기 좀 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저 아이들에 대해서 당신에게 직접 듣고 싶어. 그의 단호한 태도에 윤수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잠시 후 가게 문에 외출 중 팻말을 걸고 그를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이끌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공원은 적막했다. 두 사람은 낡은 벤치에 앉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 했다. 아이들, 총재님 아이들 맞아요. 윤수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낡은 신발끈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사라져야만 했냐고. 강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윤수인은 어깨를 움츠렸다. 우린 사는 세상이 너무 달랐어요. 당신의 앞길에 제가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그녀의 대답은 강지훈이 예상했던 변명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공포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신분의 차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포식자에게 쫓기는 초식 동물의 그것처럼 생존과 직결된 원초적인 공포였다. 거짓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아. 솔직하게 말해, 수희야. 누가 널 위협했어? 누가 널 떠나게 만들었지?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옛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윤수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삼켰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제발, 제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냥 지금처럼 살게 해주세요. 우리 세 식구, 여기서 조용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당신이 나타나면 모든 게 망가져 버릴 거예요. 그녀의 애원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들의 삶에 개입함으로써 불러일으킬 끔찍한 후폭풍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몰아붙일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과 위협 속에서 지난 7년을 버텨온 것이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침묵의 벽 뒤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았어. 오늘은 이만 돌아가지. 하지만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난 내 아이들을 포기할 생각 없어. 그리고 당신을 그렇게 만든 놈이 누구든 반드시 찾아내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이들과 사랑했던 여자를 향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엄숙한 맹세였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원을 걸어 나왔다. 차에 올라 케이시를 떠나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해졌다.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윤수희의 두려움, 최민혁의 의심스러운 태도, 그리고 7년 전의 갑작스러운 실종.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음모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답을 찾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전사가 되어 있었다. 위험의 그림자가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K씨를 다녀간 다음 날, 넥서스코어 부회장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민혁은 자신의 책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비서에게서 보고를 받으며 입가에 걸려있던 사람, 좋은 미소를 천천히 거두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잔인하고 서늘한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강지훈의 비공식적인 K씨 방문,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7년 전에 사라졌던 윤수희라는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 모든 것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윤수희,
그리고 아이가 둘이라고? 최민혁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에 비서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네, 부회장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아이들이 강 총재의 어릴 적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현지 정보원의 전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민혁은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을 딱 소리가 나게 부러뜨렸다. 그는 7년 전 자신의 길에 방해가 되던 강지훈의 유일한 약점을 제거하기 위해 윤수일을 쫓아냈다. 약간의 돈과 교묘한 협박으로 그녀가 스스로 떠나도록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아이까지 가졌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실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을 겨눌 수 있는 치명적인 비수였다. 강지훈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다. 묻어버린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만 했다. 그는 즉시 수족처럼 부리던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K씨의 윤수희라는 여자, 겁을 줘서 입을 막아. 하지만 절대 티가 나서는 안 돼. 우연을 가장한 사고처럼 그녀가 스스로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 그날 밤부터 윤수희의 평화롭던 일상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다. 아침에 꽃집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 목이 꺾인 비둘기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가게 마감을 하고 있는데 공중전화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 없이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소름이 돋은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위협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서준이와 서연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좁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대형 트럭이 빠른 속도로 그들 모자를 향해 돌진했다. 윤수희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끌어안고 간신히 몸을 피했다. 트럭은 아슬아슬하게 그들을 비껴간 뒤 사과 한마디 없이 굉음을 내며 사라졌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다리는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들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공포는 밤낮으로 그녀를 옥죄어 왔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행인들의 그림자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그녀는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똑똑히 알고 있었다. 강지훈. 그가 자신의 삶에 다시 나타난 순간 멈추었던 악몽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은 괜찮았지만 아이들에게까지 위험이 미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것뿐이었다. 한편 서울의 넥서스 코어 본사에서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던 차세대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정보가 경쟁사로 유출되는 사건이 터졌다. 이로 인해 넥서스 코어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는 최민혁이 있었다. 그는 내부 조력자를 통해 정보를 빼돌리고 언론을 이용해 교묘하게 위기설을 부풀렸다. 강지훈은 자신에게 닥친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마주해야 했다. 한쪽은 회사의 명운이 걸린 기업 전쟁이었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가족의 목숨이 걸린 암투였다. 그는 밤낮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사태를 수습하는 한편 김비서를 통해 K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트럭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상대는 선을 넘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윤수희였다. 제발 부탁이에요. 이제 그만 우리를 내버려둬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공포로 뒤섞여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당신이 나타나고 나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우리 그냥 조용히 살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녀는 모든 것이 강지훈 탓이라고 원망했다. 강지훈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지금은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희야, 진정하고 내 말 들어. 널 위협하는 게 누군지 알아.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놈들은 처음부터 널 이용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공포에 질린 그녀에게는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듣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말아요. 당신이 우리 삶에서 사라져 주는 게 우리를 돕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강지우는 잠시 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적의 계략은 교활했다. 물리적인 위협과 심리적인 압박을 동시에 가해 윤수희가 스스로 자신을 밀어내도록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강지훈과 윤수희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들어섰다. 그는 김비서를 호출했다. 지금부터 플랜 B를 가동한다. 회사 내 정보 유출의 배후를 색출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하되 최우선 순위를 변경한다. 넥서스 코어의 모든 정보력과 보안 인력을 K시로 돌려 윤수희 씨와 아이들을 24시간 밀착 경호에 그림자처럼 움직여서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지만 개미 한 마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막아.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이제 수비만 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반격을 준비해야 했다. 그리고 최민혁 부회장의 뒤를 캐던 팀에게 전해 이제부터는 증거를 찾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서라도 놈의 숨통을 조여. 놈이 윤수희 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놈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시작해. 김비서는 총재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불꽃을 보았다.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자가 누구든 이제 혹독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조여오는 올가미는 윤수희와 강지훈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최민혁 자신의 목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의 막이 올랐다. 강지훈의 반격은 조용했지만 맹렬했다. 그는 더 이상 방어적으로 상황을 관망하지 않았다. 분노를 차가운 전략으로 승화시킨 그는 체스판의 모든 말을 움직여 상대방의 왕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수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퀸과 폰드를 지키는 것이었다. K시에는 넥서스 코어의 최정예 보안팀, 팀 섀도우가 즉시 투입되었다.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그들은 말 그대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윤수희와 아이들의 주변을 에워쌌다. 윤수희는 자신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를 옥죄던 불길한 위협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아이들의 유치원 주변을 맴돌던 의심스러운 차량은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추었고, 밤늦게 꽃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불량배들은 경찰의 불심 검문에 걸려 쫓겨났다. 그녀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보이지 않는 철벽이 그녀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이 다시 평온해진 것에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갑작스러운 평화가 강지훈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강지훈의 두 번째 수는 적의 심장부를 직접 겨누는 것이었다. 그는 최민혁의 자금줄을 옥죄기 시작했다. 최민혁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던 조세 피난처의 은행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고 해당 계좌는 즉시 동결되었다. 그가 정치권에 뇌물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던 로비스트는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최민혁과의 모든 관계를 부인하며 잠적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가장 중요한 줄기들이 하나씩 끊어지는 것처럼 최민혁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권력의 기반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민혁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자신을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명백했다. 강지훈.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교활하고 잔인한 함정을 파는 호랑이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위기감을 느낀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 강지훈을 넥서스코어 총재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기술 유출 사건의 책임을 물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강지훈의 해임안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이었다. 한편 강지훈의 조사팀은 7년 전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었다. 그들은 당시 최민혁의 비서로 일하다가 갑자기 퇴사한 중년의 여성을 찾아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입을 열기를 완강히 거부했지만 자신의 아들이 넥서스코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해외 유학을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지훈이 던진 교묘한 당근이었다. 그는 위협 대신 회유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법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전 비서는 7년 전 그날에 대해 무거운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께서 당시 윤수희라는 아가씨를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가씨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를 건네시며 총재님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존재라고 절대 들켜서는 안 될 흉터 같은 것이니 깨끗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녀의 증언은 최민혁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조각이었지만 아직은 부족했다. 최민혁이 직접 윤수희를 만났다는 증거 혹은 그가 그녀를 협박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했다. 바로 그 무렵 K씨의 윤수희 역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자신을 덮쳤던 위협이 사라지고 찾아온 평온 속에서 그녀는 7년 전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렸다. 당시 최민혁은 갓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녀를 찾아와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강지훈과 국내 최대 로펌의 딸이 약혼했다는 내용의 가짜 기사였다. 그는 강지훈이 이미 자신을 버렸으며 만약 아이의 존재가 알려지면 강지훈의 미래는 물론 아이의 인생까지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는 또한 그녀의 가족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때만 해도 세상 물정 모르던 그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위해 자신이 사라져주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동안 그 끔찍한 기억을 애써 잊으려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강지훈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의 그 절박한 눈빛, 그리고 지금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손길. 그녀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그리고 강지훈 역시 자신과 같은 피해자였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의 벽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다시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 대신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할 말이 있어요. 7년 전 최민혁 부회장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가 저에게 당신의 가짜 약혼 기사를 보여주며 떠나라고 협박했어요. 그녀의 말은 강지훈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완벽하게 맞춰주었다. 최민혁의 전 비서가 가지고 있던 당시의 업무 수첩, 그 안에는 YH 기사 처리건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YH는 윤수희의 이니셜이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다. 최민혁이 언론사를 매수해 가짜 기사를 만들게 한 정황, 비서에게 이를 처리하도록 지시한 기록, 그리고 피해자인 윤수희의 결정적인 증언까지. 강지훈과 윤수희는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하나의 진실 앞에서 마주 섰다. 불신과 오해의 벽은 무너지고 그 자리에는 공동의 적을 향한 굳건한 연대감이 자리 잡았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수희야, 잘 생각했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강지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힘이 있었다. 최민혁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어. 그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넥서스코어를 차지하려는 속셈이겠지. 하지만 그 무대는 내가 놈을 위해 준비한 처형대가 될 거야. 그의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그는 최민혁이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오도록 유인하고 있었다. 판을 뒤엎을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복수의 막을 올리는 것뿐이었다. 넥서스코어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뿜는 열기와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곳에는 회사의 주요 주주들과 이사회 멤버들, 그리고 재계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킨 기자들이 빈틈없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단상 중앙에 앉아 있는 두 남자, 현 총재인 강지훈과 그의 해임안을 발의한 최민혁 부회장에게로 쏠려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는 듯한 팽팽한 대립각이 형성되어 있었다. 최민혁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오늘을 위해 수년간 준비해 왔다. 그는 이미 물밑 작업을 통해 상당수의 주주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고 기술 유출 사건을 빌미로 강지훈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자료들을 내려다보며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었다. 반면 강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하고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의 침착함은 오히려 최민혁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었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그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마침내 의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주주총회의 막이 올랐다. 안건 상정의 순서에 따라 최민혁이 먼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유감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넥서스코어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차트와 그래프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며 강지훈의 경영 실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의 주가 하락과 기술 유출 사건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이것이 모두 강지훈 총재의 독단적이고 위험한 경영 스타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연설은 논리 정연했고 그의 데이터는 설득력이 있었다. 장내의 분위기는 서서히 그에게 동조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일부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더욱 맹렬하게 터져 나왔다. 최민혁은 연설의 마지막에 이르러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까지 사용했다. 우리는 넥서스코어의 창업 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회사를 위기에서 구할 안정적이고 경륜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최민혁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와 강지훈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내 차례다. 어떻게 방어할 셈이지? 라고 말하고 있었다. 마침내 강지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그의 등장은 장내의 소란을 순식간에 잠재웠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동안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는 좌중을 압도하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최민혁 부회장님의 열정적인 연설 잘 들었습니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진실과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의 예상 밖의 서두의 장례는 의아함으로 술렁였다. 강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최근 우리 회사를 뒤흔든 기술 유출 사건. 최 부회장께서는 그것이 제 리더십의 부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순간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최민혁의 최측근인 한 상무가 경쟁사 관계자와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이 나타났다. 총재를 흔들 절호의 기회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다. 기술 유출은 외부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내부에 있던 적 최민혁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자의 소행이었습니다. 위기를 조장해서라도 저를 끌어내리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강지훈의 말에 장내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최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지훈은 시선을 최민혁에게 고정한 채 더욱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일의 경중을 따지자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리더의 자격은 단순히 회사를 잘 운영하는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과거 역시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스크린의 화면을 다시 바꿨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7년 전 날짜가 찍힌 강지훈과 어느 재벌가의 딸이 약혼했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였다. 이 기사는 가짜입니다. 7년 전 최민혁 부회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 언론사를 매수해 만들어낸 거짓 기사입니다. 이어서 화면에는 최민혁의 전 비서가 등장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7년 전 최민혁이 윤수희라는 여자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최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한 여인을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윤수였다. 그녀의 등장에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강지훈의 격려하는 눈빛을 보며 용기를 내어 마이크 앞에 섰다. 제 이름은 윤수희입니다. 그리고 저는 7년 전 최민혁 부회장의 협박을 받고 강지훈 씨의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7년 전의 진실을 모두 폭로했다. 그리고 그녀의 증언이 끝나갈 무렵 강지훈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스크린에는 천사처럼 웃고 있는 서준이와 서연이의 사진이 나타났다. 강지훈의 어린 시절과 놀랍도록 닮은 아이들의 모습에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아이들이 바로 최민혁 부회장이 숨기려 했던 진실입니다. 제 아들이고 제 딸입니다. 강지훈의 선언과 함께 최민혁의 모든 것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꽃뱀이야.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저 애들이 내 자식이라는 증거가 어딨어. 그의 추악한 발악은 오히려 그의 죄를 더욱 명백하게 증명해 주었다. 신사적인 기업가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안에는 욕망과 질투에 눈이 먼 괴물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이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최민혁은 배임, 횡령,
정보, 유출, 협박 등 수많은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만 결국 힘없이 끌려나갔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 중심에 강지우는 윤수희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굳건히 서 있었다. 주주총회장은 최민혁이 체포되어 끌려나간 뒤에도 한동안 극심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단상으로 몰려들었고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폭풍우 속의 번개처럼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강지우는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충격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윤수희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단단히 감쌌다. 그는 더 이상 넥서스 코어의 차가운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여자를 지키려는 한 명의 남자였다. 그는 김비서와 보안팀의 호의를 받으며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뚫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비상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나서야 윤수희는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강지우는 그녀를 강하게 부축하며 자신의 품에 기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그녀는 7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공포를 뜨거운 눈물로 쏟아냈다. 강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지금 이 순간만큼의 진실한 온기를 전해줄 수는 없었다.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의 강을 건너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강지우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최민혁의 비리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과오를 투명하게 밝히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빠르고 정직한 대응에 시장의 신뢰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넥서스 코어의 주가는 폭락 하루 만에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최민혁의 부패한 인맥들을 모두 잘라내고 그 자리에 김동진 비서를 비롯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여 자신의 친정체제를 확고히 구축했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엄정했다. 최민혁은 수십 년간 저질러온 수많은 범죄 행위가 모두 드러나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사라졌다. 기업과 관련된 모든 폭풍이 잦아든 후 강지우는 마침내 온전히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마주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는 윤수희와 아이들을 자신의 집, 그 누구에게도 공개한 적 없었던 개인적인 공간으로 데려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는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삭막한 곳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지쳐 잠든 후 강지훈과 윤수희는 거실에서 오랜 시간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는 비밀이나 오해가 없었다. 그들은 지난 7년의 세월 동안 각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과 외로움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윤수희는 홀로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겪었던 고통을, 강지우는 그녀를 잃고 성공만을 향해 달리며 느껴야 했던 공허함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원망이나 비난의 시간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가기 위한 진솔한 고백의 시간이었다.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너와 아이들이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강지훈이 먼저 사과했다. 윤수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저도 당신을 조금 더 믿었어야 했는데 두려움 때문에 당신을 밀어냈던 건 저였어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7년이라는 시간도 지우지 못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들은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강지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를 마주해야 했다.
바로 자신의 아이들 서준이와 서연이를 아버지로서 처음 만나는 일이었다. 그는 밤새 고민하며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골랐다. 값비싼 장난감이나 최신형 게임기 대신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동화책 몇 권과 직접 색을 고른 크레용 한 세트를 준비했다. 그는 거실에서 쭈뼛거리며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수십, 수백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키던 그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준아, 서연아, 안녕. 아이들은 낯선 아저씨의 등장에 경계심을 품고 엄마의 뒤로 숨었다. 강지훈은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을 맞추었다. 내가 너희 아빠란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수이가 아이들의 등을 부드럽게 밀어주며 말했다. 괜찮아, 아가들아. 아빠가 너희를 아주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 서연이가 먼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다가왔다. 아이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강지훈의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작은 손을 뻗어 그의 뺨을 만졌다. 아빠? 아이의 순수한 부름에 강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작고 따뜻한 아이들의 온기가 그의 가슴으로 전해져 왔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가 건설한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도, 그가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도 지금 품에 안은 이 작은 생명들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하나의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고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며 서툴지만 진심 어린 노력을 시작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거실에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서준이와 서연이가 그린 삐뚤빼뚤한 가족 그림이 붙어 있었다. 주말이 되면 강지훈은 총재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공원으로 가 자전거를 가르쳐 주거나 KC에 있는 수위의 작은 정원으로 내려가 함께 꽃에 물을 주었다. 그는 웃는 법을 다시 배웠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법을 배워나갔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네 사람은 한강변 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준이와 서연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즐겁게 제잘거렸고 윤수이는 그런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얼마 전 그가 끼워준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수희야,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그녀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상처의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그들의 삶에 비로소 따스한 햇살이 가득 내리쬐고 있었다.